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펼칠 이야기는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거센 물살 같은 소설입니다. 정대건 작가의 장편 소설 급류. 책을 처음 펼친 독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펴는 순간 급류에 휩쓸렸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장면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급류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잠깐 뛰어들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소설 속 어떤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소용돌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수면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숨을 참고 밑바닥까지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돼. 이 말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만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잠수해 봅시다. 급류는 2022년 믿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40번으로 출간된 작품입니다. 작가 정대건은 2020년 한경신 춘문회에서 장편소설 GV 빌런 고태경으로 당선되며 문단에 이름을 올린 신의 작가입니다. 데뷔작부터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그가 두 번째 장편으로 선택한 소재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사랑은 달콤하고 포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급류입니다. 일단 발을 들이면 온몸이 휩쓸리는, 빠져나오려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위험하고도 강렬한 것. 주인공 도담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담에게 사랑은 급류와 같은 위험한 이름이었다. 휩쓸려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발가벗은 시체로 떠오르는 것, 다슬기가 온몸을 뒤덮은 것이다. 더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왜 도담은 20살 젊은 나이에 이토록 사랑을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17살의 어느 여름밤, 저수지와 계곡으로 유명한 작은 도시 진평에서 도담이 목격한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소설의 배경, 진평. 이 도시는 실제 지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가는 경춘선 라인, 소양강댐의 이미지를 가진 춘천과 계곡 피서지로 유명한 가평의 풍경을 합쳐놓은 듯한 그림 같은 지방 소도시를 상상해냈습니다. 여름이면 계곡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MT의 성지로 불리며 기차가 지나가는 이 도시에서 17살 소녀 도담은 매일 아빠와 함께 저수지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도담의 아빠 창석. 그는 딸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엄마 정민은 폐렴으로 입원하는 일이 잦았기에 도담에게 있어 아빠와의 수영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모자 한 쌍이 진평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싱글맘 미영과 그녀의 아들 해솔. 도담과 해솔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적이었습니다.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 물에 빠질 뻔한 해솔을 보고 도담이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거센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도담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도담은 늘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속으로도 사랑 속으로도. 두 가족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도담과 해솔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밀이 없었습니다.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것의 특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부모, 창석과 미영도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17살의 여름은 눈부셨습니다. 도담과 해솔은 학교가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계곡으로 갔고 저수지 두 개 앉아 다리를 흔들며 밤이 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솔은 물을 잘 못 헤쳤지만 도담 옆에서는 물이 무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담은 그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밥을 먹고 서로의 방에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진평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 두 아이는 서로가 서로의 세계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담의 귀에 무서운 소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도담의 아버지 창석과 해솔의 어머니 미영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담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랑스럽고 든든하던 아빠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절친한 친구의 엄마와 그런 관계라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배신감이 전신을 태웠습니다. 세상이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담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해솔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도담과 해솔은 손에 래프를 들고 창석과 미영이 만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지 그때 두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의 계곡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어둠 속에서 훨씬 크게 울렸고 래프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나무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췄습니다. 도담과 해솔이 들고 있던 래프의 빛이 어둠 속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창석과 미영이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놀란 두 어른이 급류가 흐르는 계곡 쪽으로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살은 빨랐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도담과 해솔이 소리를 질렀지만 물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얼마 뒤 창석과 미영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도담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장면으로 이 사건은 두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도담에게 그날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배신에 분노하다가도 자신이 들었던 래프 불빛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아닐까, 그 죄책감이 밤마다 도담을 조여왔습니다. 해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도담은 모든 감정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타인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냉소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무장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방패 삼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평가하고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연약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였다는 것을 도담 자신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해솔은 진평을 떠났습니다. 그 강, 그 계곡, 그 도시, 모든 기억이 담긴 그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 된 채로 도담에게 사랑은 이제 금지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급류에 빠지는 것이고 급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도 해솔이 사랑했던 어머니도 사랑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가장 깊이 사랑할수록 가장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담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결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해솔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번 깨진 관계는 다시 붙일 수 없다고 하는 건 비유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는 깨진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헝클어진 거야. 시간은 흘렀습니다. 17살의 그 여름으로부터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담과 해솔은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도담은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 타인을 먼저 분석하고 평가하는 습관이 붙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흔히 택하는 방식, 먼저 공격해서 먼저 상처받지 않는 것. 도담의 내면 어딘가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과 비교하며 남의 상처를 가볍게 치부하는 냉소적인 태도. 그것이 20대 내내 도담이 극복하려 했지만 끝내 쉽게 떨쳐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소설 속 이 문장을 만났을 때 많은 독자들이 공감했다고 합니다. 상처를 자랑처럼 내세우는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가. 도담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도담과 해솔은 다시 마주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해솔의 눈빛은 기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 달랐습니다. 17살의 해솔은 물이 무서운 아이였는데 이제 그의 눈에는 물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사람의 빛이 있었습니다. 도담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과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을, 같은 밤을, 같은 물소리를, 같은 공포를. 둘 사이에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장면을 함께 목격한 사람은 이 두 사람뿐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두 사람을 서로에게로 이끄는 힘이기도 했고 서로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재회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할 수 없었습니다. 해솔을 보면 도담은 아버지의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도담을 보면 해솔은 어머니의 마지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진 가장 잔인한 속성입니다.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 두 사람은 서로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만큼 큰 고통을 서로에게 줬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상처가 도졌고 멀어질수록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도담은 사랑하면 잃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해솔은 사랑이 결국 파국으로 끝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부모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사랑받은 기억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소설은 이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뚫고 나아갑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랑은 도담과 해솔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 주변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담의 곁을 지키는 친구 선아, 해솔의 삶 속에 잠시 머문 승주. 이들의 사랑은 주인공들의 사랑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오래가는 사랑. 정대건 작가는 이 소설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연인 사이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보다 타인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도담과 해솔은 서로에게 이런 존재였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복잡하고 더 멀리 돌아가게 되는. 해솔은 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담아, 슬픔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슬픔에도 중독될 수 있어. 슬픔이 행복보다 익숙해지고 행복이 낯설어질 수 있어. 우리 그러지 말자.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겪자. 이 말이 도담의 마음 한켠을 흔들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물이 바위를 뚫듯이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담과 해솔은 오랫동안 진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둘에게 각자의 지옥이었으니까요. 저수지의 물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울리고 계곡의 어둠이 꿈속에서 재생되는 한 진평은 두 사람이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를 다루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극복은 그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정면으로 마주볼 때 시작된다고. 도망치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를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치유가 아니라고. 도담과 해솔도 그것을 몸으로 세월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진평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진평으로 가는 길. 기차 창밖으로 익숙한 산의 능선이 나타났을 때 도담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풍경을 외면했는지, 얼마나 오래 이 도시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지워내려 했는지. 하지만 기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퀴 소리가 레일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도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도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해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평역 플랫폼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냄새가, 그 공기가 17살의 여름을 통째로 불러왔습니다. 두 사람은 저수지로 갔습니다. 낮의 저수지는 기억 속의 그 무서운 것과 달랐습니다. 햇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삶은 이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담은 오랫동안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물이 아버지를 삼켰습니다. 이 물이 미영을 삼켰습니다.
이 물이 17살의 자신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또 해솔을 처음 만나게 해준 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웃으며 수영하던 그 물이기도 했습니다. 여름에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 담긴 물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은 같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나를 건지려면 다른 하나도 함께 건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삶이라는 것의 전부인지도 몰랐습니다. 해솔이 도담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 깨진 관계는 다시 붙일 수 없다고 하는 건 비유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는 깨진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헝클어진 거야. 도담은 해솔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것, 깨진 것이 아니라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매듭이지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인 것. 그렇다면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이 아프더라도 하나씩 천천히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담에게 사랑은 급류였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하지만 이제 도담은 알았습니다.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수면으로 나오려 하지 말고 숨을 참고 밑바닥까지 잠수한 다음 그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것. 가장 깊은 곳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물의 법칙이기도 하고 사랑의 법칙이기도 하고 삶의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진평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소설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다시 삶을 향해 걸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담과 해솔은 17살의 본의 아니게 어른의 세계가 얼마나 추하고 복잡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배신과 그 배신이 만들어낸 죽음. 그 목격이 두 아이를 망가뜨렸습니다. 망가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로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치유하는 것인지 상처 입히는 것인지 모르면서도 서로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관계라는 것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치유되기를 기다린 다음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있는 채로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것. 정대건 작가는 이 소설에서 여러 층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석과 미영의 사랑. 두 사람의 사랑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몸으로 아이들의 눈을 피해 나눈 사랑. 하지만 작가는 그들을 단순한 악인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해솔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운 미영에게 창석은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사랑이 지키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것이었다고. 반면 도담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배신이었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엄마에게 눈이 먼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건, 같은 죽음이지만 두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이 소설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같은 사랑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된다면 사랑에 옳고 그름이 있는 걸까요? 도담과 해솔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친 강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잔잔히 흘렀다가 때로는 소용돌이 쳤다가 때로는 서로를 무섭도록 빠른 물살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강물은 흘러갑니다. 소용돌이도 결국 풀려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사람은 급류 속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급류에서 영원히 나오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물살을 거스르며 각자의 속도로 서로를 마주보며 헤엄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한국 문학에서 종종 보이는 난해하고 과장된 문장들 대신에 정대건 작가는 명료하고 정직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허세 없이, 꾸밈 없이, 그러나 깊이 있게. 독자들은 이 소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도담이고 해솔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랑이 급류처럼 자신을 삼켜버린 경험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돌아가기 너무 두려워서 외면한 장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처가 나를 정의하게 두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도당과 해솔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견고한 마음을 만들어가며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지도 않고 함께 안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용감한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급류에 휩쓸린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이든 상실이든 죄책감이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느낀 적이? 급류는 그런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수면으로 나오려 하지 말라고. 숨을 한번 크게 참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라고.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삶이라는 강에서 우리는 모두 급류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급류 속에서도 헤엄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당과 해솔처럼.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처럼. 오늘 함께 읽은 정대건 작가의 급류 어떠셨나요? 이 소설은 빠르게 읽히지만 오래 남는 책입니다. 책을 덮고 나서도 도담의 눈빛이, 해솔의 목소리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울릴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